자, 찍는다. 여기 봐. 웃어야지. 그냥 아이들끼리 장난한 거니까 적당히 마무리하시죠. 아,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죄송하죠. 아버지, 그냥 가만히 계세요. 괜히 나서서 일 키우지 마시고요. 아버지가 뭘 아신다고, 전쟁 영화 좀 보셨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지 않아요? 저는 72년을 살았습니다. 저의 삶은 무시라는 이름의 갑옷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저는 무능한 아버지, 짐이 되는 노인으로 불리는 것에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40년 전, 저는 국가를 위해 저의 존재를 지웠고 평범함이라는 이름의 숨막히는 감옥에 저의 모든 존엄을 봉인했습니다. 비좁고 낡은 방, 저는 구부정한 자세로 앉아 군복을 바느질하고 있습니다. 저의 옆에서는 믹서기가 시끄럽게 돌아가고 아들이 문 앞에서 불만스럽게 서 있습니다. 아들이 매일 켜놓는 TV 소리나 며느리의 믹서기 돌아가는 소리보다 더 작은 존재로 저를 취급했습니다. 저는 아들의 지나친 향수 냄새를 맡을 때마다 저와 아들의 계층적 거리감을 느꼈습니다. 아버지, 또 그 군복 가지고 이러세요. 헌옷 수거함에 넣으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수아 문제에 제발 관여하지 마세요. 이웃들이 다 들어요. 수아는 울고 있었습니다. 학교를 안 가겠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알아서 한다고요. 가해자 아버지가 누군지 아세요? 최민국 씨입니다. 지역 유지고 시 고위직이라고요. 저희가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니잖아요. 그냥 조용히 사과받고 끝내는 게 현명해요. 저는 바늘에 찔린 듯 아팠습니다. 아들이 무시한 것은 저의 조언이 아니라 정의 그 자체였습니다. 아들은 권력의 차가운 냄새를 맡고 비굴함을 선택했습니다. 아들아, 내가 모르는 게 있다. 나는 평생 내가 겪는 것보다 훨씬 더 거대한 권력과 싸워왔다. 그리고 나는 단 한 번도 진 적이 없었다. 목숨 걸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기 때문이지. 그날 저녁, 식탁에 손녀 수아가 눈에 띄게 수척해진 얼굴로 앉아 있습니다. 밥을 뜨는 손녀의 숟가락이 미세하게 떨리는 소리가 저의 귓가를 날카롭게 파고듭니다. 저는 손녀의 떨림을 감지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공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극한의 스트레스가 유발하는 미세한 떨림이었습니다. 저의 뇌는 40년 전 훈련받았던 인간 행동 패턴 분석 모드로 자동 전환되었습니다. 할아버지, 저 괜찮아요. 괜찮긴 뭐가 괜찮아. 수아야, 아빠가 다 해결할 테니까 걱정 마. 우리 조용히 학교 옮기자. 할아버지처럼 쓸데없는 일 벌이지 말고. 손녀의 어깨가 움츠러드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참을 수 없는 분노의 뜨거운 감각을 느꼈습니다. 그 분노는 저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40년 동안 억압되어 있던 특수 공작 요원의 본능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삐걱거리는 다락방 계단을 밟고 올라갑니다. 다락방에는 오래된 나무와 곰팡이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저는 손전등을 켜지 않고 주변의 희미한 달빛만으로 목표물을 찾습니다. 저의 눈은 40년 전 야간 임무를 위해 훈련받았던 감각을 되찾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의 미세한 공기 흐름, 곰팡이 냄새의 농도 변화, 저는 그것들을 읽어냈습니다. 저는 먼지 쌓인 나무 상자 하나를 찾습니다. 상자의 표면을 손끝으로 훑으며 질감을 확인합니다. 혼잣말 상자 주변의 먼지 농도가 낮습니다. 마지막으로 연 것은 10년 전 아들 결혼할 때였습니다. 나무 상자의 낡은 잠금 장치를 열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빛바랜 군복, 낡은 편지 몇 통, 그리고 천으로 감싸인 단단한 물건이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천을 풀었습니다. 천 속에서 빛바랜 무궁화 훈장이 나타납니다. 훈장의 차가운 금속 질감이 저의 손에 닿자 저의 눈빛은 순식간에 살아있는 칼날처럼 변했습니다. 이 훈장은 단순한 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저의 존재 증명이자 저의 봉인된 능력에 대한 열쇠입니다.
저는 이 훈장을 묻어둠으로써 평생을 무시당하는 삶을 택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더 이상은 안 됩니다. 저의 손녀가, 저의 아들이 부당한 권력 앞에 무릎 꿇는 것을 더는 볼 수 없습니다. 특수 임무 체계, 목표는 최민구, 작전명, 존엄 되찾기를 실행해야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깔끔하게 다려 입은 낡은 정장을 입고 아들에게 다가갑니다. 저의 손에는 훈장이 아닌 잘 다듬어진 육각형 지팡이가 들려 있습니다. 지팡이를 짚을 때마다 미세한 규칙적인 탁 소리가 납니다. 태준아, 너는 수화 문제에서 손을 떼라. 지금부터는 내가 한다. 아버지, 뭘 하시겠다는 거예요? 경찰에 신고라도 하시게요? 시위라도 하실 겁니까? 아니다. 나는 나만의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나는 더 이상 너의 무능한 아버지가 아니다. 나는 너의 아버지이자 나의 명예를 지키려는 군인이다. 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40년 동안 봉인된 특수 요원의 냉혹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아들은 저의 눈빛에서 평생 보지 못했던 위협적인 힘을 느꼈습니다. 저는 지팡이를 짚고 집을 나섭니다. 저의 발걸음은 구부정한 노인의 그것이 아닌 목표물을 향해 걷는 군인의 정확한 걸음입니다. 저는 아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제가 찾아가야 할 곳은 손녀를 짓밟은 권력의 심장부였습니다. 저는 무궁화 훈장을 품고 40년 전 봉인했던 저의 이름을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저는 시청 앞 고급 카페에 앉아 최민국을 기다렸습니다. 저희 손에는 투박한 육각형 지팡이가 쥐어져 있었고 카페의 눅눅한 커피 향이 저의 긴장감을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최민국이 카페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의 고급 가죽 구두가 타일 바닥을 울리는 소리는 거만했습니다. 그는 저를 발견하고는 경멸이 담긴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정재만 씨 맞으시죠? 저는 최민국입니다. 용건이 뭡니까? 바쁩니다. 시계 태엽 돌아가는 소리처럼 시간은 돈이니까요. 수아, 할아버지입니다. 수아에게 사과하십시오. 당신 아들이 한지 당신도 알지 않습니까? 사과요. 저희 아이는 장난을 친 것입니다. 그리고 사과를 누가 누구한테 해야 하는지 모르겠군요. 당신 손녀 때문에 우리 아이가 정서적 불안을 겪고 있습니다. 1,000만 원짜리 스트레스 치료라도 받게 해야 할 지경입니다. 그가 말하는 정서적 불안은 저의 낮은 지위를 노골적으로 이용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저는 테이블 밑에서 지팡이를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지팡이의 나무가 미세하게 삐걱거리는 소리가 저의 분노를 대신했습니다. 당신의 아들은 우리 수아에게 극단적인 선택까지 생각하게 했습니다. 당신은 책임져야 합니다. 책임. 좋습니다. 제 고문 변호사가 책정한 합의 금액 100만 원을 준비했습니다. 이걸 받고 조용히 끝내십시오. 당신 가족은 나에게 대항할 존재감이 없습니다. 저는 테이블 위에 100만 원 봉투를 집어 주저없이 그의 얼굴을 향해 던졌습니다. 봉투가 그의 코를 스치고 지나가는 순간 저는 그가 경악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준 구류 반드시 갚아줄 것입니다. 당신 아들이 우리 손녀에게 준 고통 1000배로 돌려받을 것입니다. 이 늙은이가 감히 내 앞에서 후회하게 해주겠네. 저는 카페를 걸어 나왔습니다. 저의 발걸음은 40년 만에 되찾은 군인의 발걸음처럼 정확하고 빨랐습니다. 저는 더 이상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굴욕의 나락에서 결심을 얻었습니다. 한강공원의 낡은 벤치에 앉아 무궁화 훈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훈장의 차가운 금속 질감이 저의 떨리는 손에 닿았고 바람에 흔들리는 훈장의 얇은 금속 소리가 고요한 공원을 채웠습니다. 이제 봉인을 해제한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저의 뇌는 순식간에 특수 요원 모드로 전환되었습니다. 과거의 모든 훈련 기록, 암호 해독법, 인물 분석 능력이 되살아났습니다. 저는 지팡이 끝을 마른 흙바닥에 대자 지팡이에 숨겨진 부분이 열리며 작은 메모리 칩이 보였습니다. 저는 칩을 꺼내 다시 지팡이 안에 숨겼습니다. 이 모든 행동은 단 3초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이제 72세의 구부정한 노인이 아닙니다. 저는 작전명, 존엄의 베테랑 요원입니다. 저는 밤이 되자 자전거를 타고 시청 근처의 인적이 드문 골목으로 향했습니다. 저의 움직임은 나이답지 않게 민첩하고 정확했습니다. 저는 마치 사냥감을 추적하는 늙은 맹수처럼 보였습니다. 저의 눈빛은 곧 찾아올 치밀한 복수를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저의 복수는 감정이 아닌 규율과 시스템의 허점을 파고드는 것입니다. 저는 허름한 모텔방에 숨어 노트북과 보안 장비를 설치했습니다. 방 안에는 눅눅한 담배 냄새와 오래된 장판의 끈적한 느낌이 만연했습니다. 지팡이 속집에는 40년 전 저의 특수 공작 부대가 수집했던 모든 비밀 정보망 목록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저의 늙은 육체가 할 수 없는 일을 이 정보의 힘으로 해내야 했습니다. 저의 첫 번째 목표는 최민국이 가장 아끼는 명예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저는 며칠 동안 노트북 화면 속 최민국의 공개된 생활 정보를 분석했습니다. 그의 출퇴근 시간, 경조사 참석 기록, 심지어 SNS, 사진 속 미세한 배경까지 놓치지 않았습니다. 최민국, 자네는 자네 아내와 매주 금요일 밤 8시에 청소년 쉼터에서 봉사활동을 하는군. 아주 훌륭한 시민 코스프레입니다. 하지만 자네의 봉사 시간 기록이 자네의 불법 로비 시간과 일치한다는 것을 사람들은 모를 것입니다. 아들이 모텔 방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저의 낡은 정장과 노트북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아버지! 도대체 여기서 뭘 하시는 거예요? 경찰이 아버지 찾고 있어요. 최민국의 부하가 아버지를 신고했어요. 늦었어. 너는 너의 비겁함 때문에 최민국에게 대항하지 못했지만 나는 나의 존엄 때문에 멈출 수 없어. 아버지! 이게 아버지의 존엄이에요? 불법 해킹이나 하시려는 게요? 해킹. 아니야. 이것은 정보의 재배치다. 나는 40년 전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해 이 능력을 묻었지만 이제는 내 가족을 위해 이 능력을 사용해야 해. 복수 실행 당일, 저는 시청 청렴윤리회의가 열리는 강당 근처에 잠입했습니다. 저는 제가 만든 조악한 도구초 소형 송신기를 벽 틈에 설치했습니다. 저의 계획은 단순했습니다. 가장 숭고한 순간에 그의 가장 추악한 목소리를 전송하는 것입니다. 공직자로서의 청렴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존엄입니다. 우리는 부끄럽지 않은. 그 순간 강당의 모든 스피커에서 잡음이 일더니 최민국의 목소리가 아닌 사적인 통화 내용이 흘러나왔습니다. 그 공사건 내 아들 명의로 계약 진행시켜. 봉사 기록 그거 한 장만 찍어줘. 시끄럽게 굴면 정제만 그 늙은이처럼 만들어주지. 강당 안은 순식간에 침묵과 충격으로 뒤덮였습니다. 최민국의 얼굴은 시멘트처럼 굳어졌고 그의 땀은 그의 고급 정장을 적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40년 묵은 분노가 폭발하는 통쾌함을 느꼈습니다. 최민국, 자네는 나를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지만 나는 그리 만만한 인물이 아니야. 이것이 40년 묵은 퇴역 군인의 복수입니다. 복수극에 성공한 저는 유유히 시청을 빠져나왔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사이렌 소리를 들으며 저는 승리감에 도취되어 있었습니다. 저의 통쾌한 복수 뒤에는 걷잡을 수 없는 폭풍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최민국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비열하고 집요했습니다. 저를 굴복시키기 위해 나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 바로 아들 준호를 공격했습니다. 나는 모텔 방에서 뉴스를 보았습니다. 뉴스는 최민국의 비리 보도 대신 특수 공작 부대 출신 70대 노인의 망상극이라는 제목으로 저를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역시 최민국 만만한 인물은 아니군. 처음에는 아들이 저를 버렸다고 생각했지만 뉴스 화면은 준호가 기자들에게 강제로 인터뷰를 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준호의 얼굴은 공포와 고통으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최민국이 준호를 협박하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저는 아들의 집으로 몰래 잠입했습니다. 집 안은 냉랭한 공기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태준아, 나다. 아버지. 저 좀 내버려 두세요.
아버지 때문에 제 인생이 끝났어요. 저는 아들을 억지로 끌어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며느리 지영이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버님, 최민국이 준호 씨에게 공무원 퇴직금과 아파트 담보 대출 기록을 모두 공개하겠다고 협박했어요. 저희가 억지로 아버지 편을 들면 저희는 길거리에 나앉게 된다고요. 최민국은 저의 존엄을 무너뜨리기 위해 아들의 생존을 인질로 잡은 것입니다. 저의 복수가 가족의 삶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변수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나는 멈춰야 하는가? 복수를 위해 아들의 생존을 파괴해야 하는가? 저는 지영에게 훈장을 보여주며 저의 과거를 간략하게 설명했습니다. 지영은 훈장의 차가운 금속 질감을 만져보더니 이내 저의 말을 믿어주었습니다. 아버님, 저는 준호 씨의 아내이지만 당신의 마지막 복수를 이해해요. 당신은 평생 당신 자신을 위해 살지 못했잖아요. 저는 당신 편이에요. 며느리의 말은 저에게 구원의 동아줄이었습니다. 나는 지영에게 최민국의 비밀 통화 녹음 파일을 건네며 이 파일이 세상에 나갈 수 있도록 공개 경로를 만들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지영은 위험을 감수하고 나의 마지막 동지가 되기로 했습니다. 저는 최민국의 역공에 대비해 나의 특수 요원 기술을 이용한 방어 계획을 세웠습니다. 집 안에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와 도주 경로를 점검했습니다. 저의 모든 감각을 곤두세웠습니다. 최민국이 고용한 사설 탐정이 저를 쫓고 있었습니다. 저는 벽에 걸린 낡은 시계 소리까지 놓치지 않고 침묵 속에서 다음 행동을 계획했습니다. 저의 복수는 최민국에게 결정적인 타격을 입혔습니다. 하지만 권력의 반격은 상상 이상으로 거셌습니다. 저는 며칠 밤을 새운 채 최민국의 움직임을 감시했습니다. 저는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라면의 짠맛마저 느끼기 힘들 정도로 미각이 마비되었습니다. 최민국이 고용한 사설 경호원이 저를 기습했습니다. 본능적으로 격투 기술을 사용했지만 두 번째 공격에서 나의 낡은 무릎 관절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날카로운 통증이 다리 전체를 타고 올라왔습니다. 젠장, 몸이 버티지 못하는군. 40년 전처럼 민첩하지 않아. 저는 위기에 몰렸습니다. 하지만 지팡이를 이용하여 경호원들의 급소를 공격해 균형을 무너뜨리고 간신히 탈출했습니다. 저는 옥상 문을 열고 차가운 밤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곤 깨달았습니다. 나의 숨겨진 영웅 능력은 노아라는 가장 강력한 적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그 시각 아들 태주는 나의 노트북을 발견하고 무궁화 훈장을 쥐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는 노트북에 저장된 특수 공작 훈련 자료와 저의 은퇴 명령서를 읽었습니다. 아들은 비로소 알았습니다. 평생 무능했던 아버지가 사실은 국가를 위해 희생한 영웅이었다는 것을. 아들은 제 방에서 무궁화 훈장을 들고 오열했습니다. 며느리 지영이 들어와 태준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아들은 훈장의 차가운 금속성을 손에 쥐고 제 고통을 절감했습니다. 지영, 아버지가 평생을 거짓말 속에 살았어. 우리를 지키려고 우리한테 무시당하면서. 이제라도 알았으니 됐어요. 이제 당신이 아버님을 지켜드려야죠. 아들은 나의 숨겨진 존엄을 깨닫고 나의 삶을 선택했습니다. 이것이 전환점이었습니다. 아들은 더 이상 나를 무시하지 않겠다고, 나를 지키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아들은 훈장을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불안했지만 결의에 찬 군인의 발걸음을 닮아 있었습니다. 아들 태준이 저의 편이 된 것은 기적이었지만 권력의 힘은 그 기적마저 짓밟았습니다. 최민국은 저의 파멸을 확신하며 마지막 발악을 준비했습니다. 아들은 저의 복수를 돕기 위해 최민국의 비리 증거를 언론에 넘기려 했습니다. 그는 한적한 공원 벤치에서 기자와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나는 아들에게 경계하라고 당부했지만 아들은 나의 경고를 잊고 자신감에 취해 있었습니다. 아들이 녹음 파일을 건네려는 순간 사설 경호원들과 함께 경찰이 나타났습니다. 최민국은 이미 경찰 내부의 라인을 동원하여 아들의 행동을 국가 기밀 유출로 둔갑시킨 것입니다. 아들은 눈앞에서 수갑이 채워지는 굴욕을 당했습니다. 저는 모텔에서 뉴스를 보고 경악했습니다.
저희 존엄을 지키려던 마지막 싸움이 아들의 삶을 파괴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저의 억압된 분노는 이제 깊은 회한으로 변했습니다. 저는 아들의 체포 소식에 넋이 나간 채 지팡이를 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며느리 지영은 저의 무능함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묵묵히 저에게 따뜻한 물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저의 마음은 이미 부서져 있었습니다. 결국 나는 짐이 되었다. 나는 평생 가족에게 짐이 되는 비겁한 아버지였고 마지막까지도 짐이었다. 저는 다락방으로 올라가 무궁화 훈장을 다시 상자 속에 넣었습니다. 훈장을 낡은 천으로 감싸 봉인했습니다. 훈장이 천에 부딪히는 무거운 소리가 절망을 상징했습니다. 저는 다시 정재만이라는 구부정한 노인으로 돌아왔습니다. 저의 모든 싸움은 망상으로 치부되었고 아들은 나를 위해 감옥에 갇혔습니다. 저는 더 이상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최후의 힘이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저의 절망은 바닥을 쳤습니다. 아들은 감옥에 갇혔고 나의 명예는 땅에 떨어졌습니다. 저의 존엄을 걸고 시작한 이 싸움이 나의 육체가 아닌 나의 지식으로 끝내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지영에게 다락방 상자의 열쇠를 건넸습니다. 지영은 여전히 희망을 잃지 않은 표정이었습니다. 지영은 상자를 들고 내려왔습니다. 나는 지영에게 훈장의 뒷면에 있는 미세한 흠집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흠집은 모스 부호다. 40년 전 나의 특수 임무의 마지막 암호가 새겨져 있지. 그 암호는 국가기관에 보관되어 있는 최민국과 관련되어 있는 과거, 공작 관련 비리 원본 파일의 비밀 금고 위치였습니다. 최민국이 여기에 연루되어 있는 이유는 그가 과거 특수 공작 부대의 비리를 은폐했던 핵심 인물 중에 한 명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영에게 나의 특수 요원 출신에게만 통하는 메시지를 전달하여 과거의 동료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나의 봉인된 지식은 나의 늙은 육체를 넘어 국가의 정의를 발동시켰습니다. 40년 전 스스로 묻어두었던 국가적 정의가 깨어난 것입니다. 며느리는 저의 마지막 임무를 위해 밤을 새웠습니다. 저는 며느리에게 특수 요원 출신에게만 통하는 은밀한 메시지와 훈장의 암호를 조합하여 과거의 동료에게 도움을 요청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낡은 지팡이에 숨겨진 장치가 비상 연락 장치로 사용되었습니다. 며느리는 새벽 3시 외곽의 공중전화 박스에서 저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상대방의 목소리는 차갑고 의심스러웠지만 훈장 모스 부호의 마지막 조합을 듣자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무궁화, 40년 전의 코드명입니다. 현재 연락을 받으려면 신원을 증명하십시오. 훈장의 뒷면, 모스 부호의 마지막 세 글자 삼천리입니다. 알겠습니다. 지침은 48시간 내에 내려질 것입니다. 연락을 기다리십시오. 최민국의 재판이 열리는 법정. 최민국은 승리를 확신하며 오만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아들 태주는 죄수복을 입고 피고석에 앉아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법정 문이 열리고 국가기관 소속의 정복을 입은 사람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압수수색 영장과 비밀문서, 원본이 들려 있었습니다. 저의 훈장의 비밀이 폭발했습니다. 법정의 스크린에 최민국의 40년 전 비리 기록 원본이 떴습니다. 최민국의 얼굴은 경악과 공포로 일그러졌고 아들 태주는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의 존엄을 확인했습니다. 나의 존엄은 복수가 아닌 진실을 통해 완성되었습니다. 최민국은 그 자리에서 체포되었고 저희 아들은 무혐의로 풀려났습니다. 완전한 승리였습니다. 아들 태준이 법정에서 풀려나 저에게 달려와 껴안았습니다. 저의 얼굴에는 그동안의 고통과 안도감, 그리고 진한 부성애가 교차했습니다. 모든 싸움은 끝났습니다. 최민국은 모든 것을 잃고 파멸했고 아들 태준은 잃어버렸던 명예를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저의 승리는 권선징악 그 이상의 의미를 가졌습니다. 오늘 저는 저의 잃어버렸던 존엄을 되찾았습니다. 그날 밤 태준이 찾아왔고 제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표정, 옷차림 등 모든 것이 전보다 편안해졌고 그의 행동에는 진심이 느껴집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평생 아버지를 무시했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위대한 분이셨는지 모르고 저는 아버지에게 짐이라고 했어요. 저는 태준의 손을 잡아주며 그를 일으켰습니다. 아니다. 너도 나를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 너는 너의 방식대로 용기를 냈다. 이제 너는 규율의 감옥에서 해방된 것이다. 아들의 눈빛은 진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가 저의 무능함을 무시했던 것이 아니라 저의 숨겨진 존엄을 알지 못해 괴로워했음을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가족 관계는 복종이 아닌 이해로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손녀 수아가 달려와 제게 안깁니다. 수아는 더 이상 위축되지 않았고 밝게 웃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우리 진짜 영웅이래요. 학교에서도 난리 났어요. 저는 수아의 맑고 웃는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것이 나의 최후의 보상이었습니다. 나의 존엄은 바로 이 가족의 웃음 속에 있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다락방으로 올라가 무궁화 훈장을 다시 상자에 넣었습니다. 저는 훈장을 새로운 벨벳 천으로 감쌌습니다. 훈장을 넣고 닫는 상자의 나직한 소리가 다락방을 울리네요. 이제 다시 봉인이다. 하지만 이제는 명예로운 봉인이다. 저는 나의 모든 능력을 다시 봉인했습니다. 더 이상 특수 요원의 삶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존중받는 아버지이자 할아버지로 살 것입니다. 저는 훈장 상자를 다락방 깊숙한 곳에 묻어두는 대신 저희 침실 머리맡에 놓기로 했습니다. 상자를 놓고 난 뒤 저는 창문으로 가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창밖으로는 평화로운 햇살이 들어오네요. 저는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40년 동안 찾았던 정제만의 자리는 국가 기밀 금고가 아니라 가족의 마음 속에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 저는 아들, 며느리, 손녀와 함께 한강 공원에 왔습니다. 우리 가족은 오랜만에 여유로움을 느끼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태준아, 내가 짊어졌던 짐 이제 다 내려놔라. 네. 아버지. 이제는 아버지처럼 저도 저만의 존엄을 찾을게요. 우리의 가족은 회복되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무시당하는 노인이 아닙니다. 저는 존중받는 아버지입니다. 저의 삶은 다시 평화로운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그 일상 속에는 특수 요원의 명예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미소 짓습니다. 이 평온함이 진짜 승리였구나. 저는 깨달았습니다. 평생 제가 찾아 헤맸던 무궁화 훈장은 사실 제 다락방이 아닌 가족의 믿음 속에 있었다는 것을요. 저는 72년을 살았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겠죠. 어쩌면 존엄이란 거창한 명예나 훈장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나는 무시당할 존재가 아니다라고 스스로에게 외칠 수 있는 용기일 것입니다. 당신의 삶은, 당신이 살아온 모든 세월은 그 자체로 이미 위대한 공적입니다. 여러분, 당신은 존중받아 마땅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당신의 삶을 응원하겠습니다.